아, 이제 약간 여러 분야로 이제 또 응용될 수도 있는 거죠. 원천 기술이기도 그러니까 하고. 우리는 감성을 어쨌든 인간은 네.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색 직업을 골라보라면 이런 업종이 또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감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미니멀리즘과 관련한 업종들이 좀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건 이건 공식적인 건 아니고 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게 좋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기술도 복잡하고 이제 세상이 좀 복잡다단하게 연결되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내 삶 자체도 좀 가볍게 가고 싶기도 하고 네트워크도 좀 줄이고 싶기도 하고 또는 나의 정보들이 막 여러 군데 퍼져 있는 것도 약간 정리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저도 요새 막 아이들 같은 거 쓸데없이 많이 했던 아이들 같은 거 다 좀 정리하고 탈퇴하고 막 그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좀 뭔가 퍼져 있는 느낌 자체도 싫고 그러니까 오프라인 공간에서 정리 컨설턴트가 신직종으로 사실 떴거든요. 예, 그래서 방송에서도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또 그거에 더해서 이제 디지털도 나의 디지털 환경을 가볍게 해주는 게 컨설턴트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정신적으로도 내가 좀 명상도 이런 미니멀 라이프와 좀 맞물리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업들이 다 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 기술 기반으로 본다면 지금 가상자산 시장이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저희 제도권에서는 잘 인정 안 하잖아요. 저기. 근데 요새는 뭐 제도권에서 점점 제도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트러스트넷에서는 별로 가상자산 인정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전 잘 모르는 얘기라서. 예.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이 가상자산 시장과 NFT 시장도 어쨌든 이제 시장의 장은 열린 것 같아요. 그게 막 폭락하고 폭등하고 이렇게 막 부침도 많이 겪고 있겠지만 어쨌든 NFT의 가능성을 예술 작품을 통해서 많이 입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 NFT가 이렇게 시장이 형성이 됐는데 그렇다면은 진짜 이 NFT 가격을 이 예술 작품의 가격을 제대로 밸류에이션을 가치 평가를 해줄 수 있다면 그것도 신업종일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 지루한 원수인가요? 지루한 유인원인가? BAYC라고 있습니다. 예, 그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값이 그게 딱 그 값이 맞느냐? 그 밸류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분석 툴을 개발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가능할 것이고. 그러니까 가상자산에 대한 밸류 평가를 할 수 있는 직업도 생겨날 수 있고요. 뭐 많겠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없지만 해외에서 이색 직업입니다. 그냥 제가 선호하는 직업 이런 게 아니라. 네네. 벨기에에서는 괴롭힘 방지 조언사 말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괴롭힘 방지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지금은 약간 정신과 의사라든가 무슨 상담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폭넓게 조언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많아진다면 그걸 특화해가지고 그걸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약물 남용 상담사. 근데 거기는 확실히 좀 그거에 대한 수요가 좀 있을 것 같긴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있으니까 생기겠죠. 근데 뭐 좋은 변화는 아닙니다만 한국도 지금 뭐 약 그런 게 마약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이런 직업이 우리나라에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없었으면 좋겠는데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수중 골프공 수생원 이거는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골프장 그 호수에 빠진 공 찾는 사람들, 그 일본의 냄새 판별사, 인도의 귀지 청소 전문가가 있다고 하네요. 이거 뭐 하여튼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의외로 또 힐링이나 감성적인 영역을 건드리는 직업 같긴 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귀지 청소 전문가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뭐 어떠한 요인 때문에 새로운 직업이 생겨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요 이레미레라는 책 아까 여기서도 몇 가지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10년 전 내용인데 동의할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에 관해서라면 AI, 디지털, 메타버스, NFT 이런 부분들이 발전할 것이고 실제로 10년 뒤를 보니까 이런 게 발전이 했죠. 제가 기후 쪽은 앞으로 더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람들이 너무 피부로 느끼고 있고 기후 투자와도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환경을 오염시키는 회사나 이런 데 투자 안 하려고 하니까 투자를 안 한다는 건 당연히 영향을 주는 겁니다, 시장에. 그러니까 화석연료의 종말 시대, 뭐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자동차도. 그 인구 변화, 뭐 고임금, 그 다음에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트렌드도 새로운 신종 직종을 만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이제 제가 기자고 그래도 나름 많은 직업을 아니까 학생들한테 한번 외부 강의로 초청을 드리고 싶어서 어느 기업을 좀 관심이 있고, 그러면 모셔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느냐 하고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저는 처음에 뭐 삼성전자나 뭐 LG 뭐 이런 데 또는 아니면 IT 기반의 뭐 네이버나 카카오 뭐 이런 데가 나올 줄 알았더니 딱 첫 그 말이 파타고니아였어요. 파타고니아 좀 만나고 싶다고. 근데 파타고니아는 제 영역이 아니라서 아무튼 실패는 했지만 파타고니아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고 그래서 심지어 자기들 옷 자주 사지 말라고 할 정도고
그 파타고니아 창립자는 모든 재산을 환경재단과 거기 다 내놨어요. 사실 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 정도로 진짜 친환경에 진심인 회사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그런 데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공익성을 강조하는 그런 트렌드, 기후도 사실 비슷합니다만 이런 트렌드에 관련된 업종이 생겨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저는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ESG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네. 사회, 환경, 뭐 가버먼트 이런 게 있지만 사실 내가 ESG 경영,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영을 했을 때 이게 실제 재무 성과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약간 그것이 재무 성과에 도움이 낼 것이다라는 쪽에 서서 많이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라면, 그리고 ESG의 어떤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업이라면 충분히 앞으로도 호평받을 수 있는 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혹시 그 지금 말씀하신 이 요인 뭐 기술, 기후 아니면 이제 인구 변화, 뭐 사회 변화 여러 가지 공익적인 가치 추구 이런 것들이 지금 저 책에 다 언급이 돼 있는 이 책에 건가요? 많이 언급이 돼 있습니다. 이 책이 일의 미래라는 책에서 10년 전에 네. 이 책을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니지만 이런 미래에 관한 책들 보면 이 책에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은 사실 메가 트렌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식 투자를 하거나 뭘 할 때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런 변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한국의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이것은 워낙 장기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절대 꺾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우리가 출산율을 갑자기 높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변하지 않는 트렌드라고 보면 돼요. 인구에 관련된 연구는 거의 실패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트렌드가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기후가 있잖아요, 기후. 기후가 나빠지고 이거를 회복시킨다는 거는 하루아침에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약간 그 속도를 줄여나가는 것 뿐이지, 그거는 메가 트렌드라서 여기에 관련된 것은 이제 직업의 관점으로 봐서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변화에 사실 좀 살을 붙여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후가 달라지는데 내가 뭘 할 것인가, 기후환경 운동가가 될 것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발 더 나간다면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는 그 테크는 무엇인가, 기술은 무엇인가, 약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훨씬 더 미래의 직업을 보기에 좀 수월하겠죠. 예. 좋은 의견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앞으로 이제 벌어질 일들이나 앞으로 닥쳐올 변화들인데, 근데 문제는 이미 일하고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혹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런 변화에서 조금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진짜 어려운 건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우리 이미 저만 해도 이 직업에서 한 20년 있었는데 앞으로 너 어떻게 바꿀래 하면 사실 어렵죠. 근데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보는데, 어쩌면 원론적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일단 저는 변화에 굉장히 예민한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살면서 뭐 선현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고 늘 따르는 말이,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한다는 사실뿐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가정을 제 마음속에 두고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언론도 마찬가지죠. 기자 직종도 이게 사라질 수도 있다. 그리고 저희 회사 CEO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신문의 구독수가 제로가 될 수 있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마인드를 어떻게 갈 것이냐,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고 한다면 변하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변하는 추세를 내가 반드시 좀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몸이 그래도 조금은 더 움직이겠죠. 그냥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것보다. 근데 이제 그 변화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몸을 담고 있는 상태라면은 약간 자기가 바뀌어야 되겠죠. 일단은 저는 전혀 새로운 것을, 내가 이 업종이 이제 쪼그라들 것 같다고 해서 전혀 새로운 업종에 뛰어드는 거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업종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면 이 업종에서 제가 뭘 차별화할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할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면 기사를 쓸 때도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후배들한테. 내가 80%에서는 내 기사로 차별화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워낙 기사도 많고 내용도 공유되니까. 근데 내가 한 20% 정도는 저는 차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차별화 포인트가 뭐냐라는 거는 이제 본인마다 영역마다 다르겠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본시장을 오래 취재를 했는데 뭐 지금 인사조직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예를 들어 평가 작업 같은 거에 대한 좀 경쟁력을 쌓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애널리스트를 평가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CEO를 평가한다거나 그런 평가 툴과 작업에 관해서는 여기가 제일 잘한다, 저 사람이 제일 잘한다, 그런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저희 후배 기자 중에서는 창업 중에서도 프랜차이즈 내에서도 다점포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세븐일레븐 같은 걸 하나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거 운영하는 사람들은 세븐일레븐 한 5개를 운영하고 뭐 그런 식으로 다점포 점주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다점포 점주의 어떤 그런 분석에 관해서는 이 기자가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단 분석으로 데이터를 쭉 갖고 있어요. 매년 다점포 점주가 어떻게 변했고 그것은 뭘 번영하고 어떠한 품목의 프랜차이즈가 뜨고 어떠한 예를 들어 뭐 다이소 같은 그런 프랜차이즈가 뜨는 건지 아니면 치킨 프랜차이즈가 뜨는 건지 뭐 피자 프랜차이즈가 뜨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이 친구가 확보해서 기사를 써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기자 업종이 위험하다고 말은 할지 모르겠지만 창업이라든가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궁금하면 다 이 기자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경쟁력을 찾는 거죠. 실제 사례를 지금 실제 사례입니다. 예. 제 후배 기자 실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감히 창업 부문에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 친구는 한 해의 데이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몇 년치의 그 동일한 질문과 동일한 분야에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 친구는 이 친구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의 분석 툴이 확연히 넓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자직을 때려치고 나 어디 금융으로 갈래가 아니라 나는 기자직에 있지만 내 영역에서 차별하겠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기 영역을 떠난다기보다는 자기 영역 내에서 차별할 수 있는 소지들이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아무도 쓰지 않는 저만 쓰는 표현인데 블루 인 레드 오션이라는 표현을 저는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레드 오션을 레드 오션, 블루 오션을 딱 갈라놓고 레드 오션을 떠나서 블루 오션을 가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한 데를 떠나서 경쟁이 없는 데를 가라는 말을 하지만 저는 그거는 너무나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뭐 경쟁이 없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도 없고 네. 제가 기자를 갑자기 떠나서 금융 전문가가 된다고 경쟁력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네. 대신에 레드 오션 내에서 분명히 블루 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레드 오션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 창업 기자의 그 전문성이 어쩌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만일에 이 업종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더더욱이나 자신의 차별화 포인트가 뭔지 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보랏빛 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세스 고든이라는 마케팅 전문가가 한 말인데 보랏빛 소가 당연히 없죠. 소는 다 이렇게 뭐 황토색, 뭐 이런 하얀색, 네, 검정색 이런 소잖아요. 네. 이제 보랏빛 소라고 한 얘기는 이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고 예외적이고 흥미진진한 것 이런 게 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뭐 차별화를 해야 된다 이런 편인데 이 사람이 또 한 말이 좀 린치핀이 되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책이 있습니다. 린치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자동차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축에 꽂는 핀. 그러니까 당연히 생각해보면 이 린치핀이 없다면은 뭐 차가 바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빠지면은 이거 안 되겠는데 라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기자도 예를 들어 저희 편집국에서 창업 기자에서 그 창업 기자를 빼면은 이거 그 분야는 기자 누가 쓰지? 또는 뭐 이 랭킹 뭐 애널리스트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이 친구가 빠지면 이거를 누가 이어가지? 약간 이런 사람이 되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융 쪽에서도 당연히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뭐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쉽지는 않겠지만. 예.